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65세 이상 은퇴자 5,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70%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대부분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 태도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무료합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회사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 갈 필요도 없고 회의할 것도 없고 결제할 서류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TV 봅니다.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듭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무기력한 표정, 생기 없는 눈빛, 구부정한 자세. 내가 이렇게 됐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학 책, 건강책, 철학책. 1년에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노년 관련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노인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 양쪽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이 다를까?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불행할까? 3년의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습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더 해야 했습니다. 더 벌고, 더 배우고, 더 이루고, 더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정반대였습니다. 덜 가지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할수록 행복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행복한 노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 대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4년 동안요. 그 결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 의미 없는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만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다 4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이 다 주말입니다. 그런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직 일하느라 바쁩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더 바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외로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일단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첫 1년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은 등산 모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만나서 오후 2시까지 8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화요일은 골프 연습이었습니다. 연습장에서 회사 선후배들을 만났습니다. 3시간. 수요일은 대학 동창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날이었습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6시간. 목요일은 회사 동기 모임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저녁 식사 4시간. 금요일은 또 다른 모임이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낚시 동호회, 이것저것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5-6번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더 허전했습니다. 더 공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래, 뭐 그럭저럭 지내지. 건강은? 그냥 그래. 여기저기 아픈 데가 좀 있지. 나도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그 다음은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너네 아들은 뭐 하냐? 대기업 다녀. 오, 잘 됐네.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야. 그것도 좋지. 안정적이잖아. 그 다음은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손주는 몇이야? 또 둘이야. 넌? 나는 셋이야. 맞네.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그 다음은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나는 허리가 문제야. 병원은 다녀? 다니지. 약을 한 움큼씩 먹어. 그리고 헤어질 때쯤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와 진짜 대화를 나눴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잠시 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외로움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남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100명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5명을 깊게 만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요. 해외에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했죠. 80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짜 친구가 1명도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5명밖에 없어도 진짜 친구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5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 군대 전후,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582명.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한 명 한 명 눌러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더라?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200명 넘었습니다. 언제 연락했지?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넘었습니다. 지금 전화할 수 있나?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582명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10명도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제 아내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김순자 여사님. 이분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임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부녀회 회장도 하시고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도 하시고 아파트 반장도 하시고 경조사에 빠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결혼하면 가시고 누가 돌아가시면 가시고 누가 아프면 병문안 가시고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김 여사님 하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야.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야. 저런 분이 진짜 훌륭한 거야. 김 여사님의 연락처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3천만 원. 김 여사님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급한 대로 좀 써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요. 600명 중에서 몇 명이 도와줬을까요? 단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아내였습니다. 또 한 명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600명 중에서 단 3명. 김 여사님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면서 혼자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넘게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는데 이게 다였나? 나는 600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명밖에 없었구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해봤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자. 먼저 1년 이상 연락 없었던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200명 넘게 삭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삭제하면 신뢰가 아닐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이면 이미 관계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 나는 요즘 이렇게 잘 지내. 우리 아들이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돈이 이만큼 있어.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거 투자하면 돈 벌어. 저거 사면 이익이야.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만날 때마다 부탁만 하는 사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도와줘. 하지만 정작 제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피곤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100명가량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정리하면 나쁜 사람 아닐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 시간, 제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를 선별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느냐고요? 첫째,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새벽 3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둘째,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제 자랑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제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셋째,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을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넷째,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라는 사람. 제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제가 힘들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제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좋아하는 사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582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쓸쓸했습니다. 나한테 진짜 친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15명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그 15명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한 명씩 천천히 만납니다. 만나면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안부 인사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지내지. 아니 정말로. 요즘 기분은 어때?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요즘 좀 우울해. 왜? 무슨 일 있어? 응. 자식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제대로 듣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응. 진짜 힘들어. 공감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실 요즘 좀 그래.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 나도 그래. 정말 그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속마음을 나눕니다. 웃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진짜 만남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아, 나한테 진짜 친구가 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100명을 만날 때보다 15명을 만날 때가 훨씬 덜 외롭습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 나갈 때보다 한 달에 서너 번 나갈 때가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 생긴다는 것을요.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세요. 연락처를 보세요. 그 중에서 진짜 친구가 몇 명입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 과감히 정리하세요. 삭제하세요.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정리하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 10명에서 20명만 남기세요. 그분들과 깊이 만나세요. 진심을 나누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날 때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어때? 진짜로 괜찮아?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해.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만남의 수가 아니라 만남의 깊이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니 진짜 관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외로움을 채워줬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 멈추지 않는 욕망입니다. 은퇴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수입입니다. 월급이 끊깁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옵니다. 대신 연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월급보다 훨씬 적습니다. 젊을 때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비는 얼마일까? 이 자식들한테 폐는 안 끼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불안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 푼도 안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돈을 불리려고 무리하는 것.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한 푼도 안 쓰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2 세박철수 어르신. 이분은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두세 번, 새 옷은 3년에 한 번,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 나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은퇴할 때 모은 돈이 3억 원 정도 되셨습니다. 공무원 치고는 정말 많이 모으신 겁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셨습니다. 가계부를 빠짐없이 쓰시면서 한 푼 한 푼 아끼셨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집에서 드셨습니다. 배달 음식? 절대 안 시키셨습니다. 돈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새 옷? 안 사셨습니다. 있는 옷 입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행? 여전히 안 가셨습니다. 나중에 계속 미루셨습니다.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해. 나중을 위해서. 이게 입버릇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언제일까요? 70세? 80세? 90세? 박 어르신은 그 나중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70세 되던 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석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통증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멀리 갈 수 없게 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불가능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국내 여행? 힘듭니다. 걷는 게 힘드니까요. 박 어르신이 병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아꼈나?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을 걸. 건강할 때 다닐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을 때는 안 쓰셨습니다.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기관에서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입니까?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못 쓴 것이었습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못 쓰고 간 것. 쓸 수 있을 때 안 쓴 것. 이게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72%가 더 쓸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더 여행 다니고,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더 경험하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무리하게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회사 후배였던 분. 이름은 김영수라고 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63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지인이 연락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주식인데 연 20%는 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은퇴자들 많이 해요. 안전하고 확실해요. 김 과장은 솔깃했습니다. 20%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 연금이랑 합쳐서 괜찮겠는데?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5천만 원을 다 넣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났습니다. 4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역시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김 과장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손해, 200만 원 손해, 500만 원 손해. 김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전하다고 했잖아. 형님, 주식이 그런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돼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1년 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2,300만 원이 됐습니다. 2,7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절반 이상 잃은 겁니다. 김 과장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둘 걸.
아니면 그 돈으로 아내랑 여행이라도 다닐걸.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걸.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매일매일 후회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연 10% 보장, 연 20% 확실 원금 보장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대학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연 15% 보장이야. 나도 하고 있고, 우리 동기들 여럿이 하고 있어. 안전해. 한번 해볼래?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퇴직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15%면 1년에 1,0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7만 원씩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학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 감수 능력은 떨어집니다.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욕심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투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 은행 예금으로 만족할게. 3개월 후 그 투자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먹튀였습니다. 제 친구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른 동기 한 명은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저도 당했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시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모으는 게 맞았습니다. 교육비, 주택자금, 노후자금, 저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무계획적으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저는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젊을 때는 10중에 8을 저축했습니다. 10중에 2만 썼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10중에 3만 저축합니다. 10중에 7을 씁니다. 어디에 쓰느냐고요? 경험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아내와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강릉. 국내 여행이면 충분합니다. 2박 3일이면 됩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추억이 됩니다. 평생 남는 추억이 됩니다. 손주들 만날 때 용돈을 넉넉히 줍니다. 예전에는 10,000원씩 줬습니다. 이제는 50,000원씩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5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내가 원하는 옷을 삽니다. 예전에는 비싸. 다른 거 보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입고 싶은 거 입어. 예쁜 거 골라라고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 갑니다. 예전에는 여기 비싸. 다른 데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여기서 먹자. 가끔은 좋은 데서 먹어야지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4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습니다. 7천만 원이 5천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쓸 때 썼다. 하고 싶은 거 했다.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0억 원을 모았어도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잘 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해외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돈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늘어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행복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1억일 때와 2억일 때의 행복도 차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쓴 돈은 다릅니다. 여행, 취미, 배움, 인간관계.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경험은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첫째, 고수익 투자 절대 조심하세요. 연 10% 이상 수익률 광고하는 건 무조건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 이런 말 믿지 마세요. 투자하기 전에 자녀와 상의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가고 싶은 여행, 지금 가세요.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드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세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보다 경험입니다. 비싼 가전제품 사는 것보다 여행 한 번 가는 게 낫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공연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물건은 사면 끝이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넷째, 계획적으로 쓰세요. 무계획적으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예산을 세우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누세요. 필수 지출은 반드시 지키고 선택 지출은 의미 있게 쓰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세요. 물론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쓸 것도 남겨두세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욕망을 줄이니 지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 습관적인 과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먹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녁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습관이 엉망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 아내가 딸네 집에 2주일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은 그냥저냥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려 먹기가 왜 이렇게 귀찮지? 그래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니까요. 셋째 날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넷째 날은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여섯째 날은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2주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면,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주일 후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몸이 왜 이래?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기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2주일인데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두면 안 되겠어. 2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한 달이면 어떻게 돼?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김영호 어르신.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배우자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국밥집에 가십니다. 아침도 국밥, 점심도 국밥, 저녁도 국밥.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 먹기 귀찮아서. 국밥이 간단하잖아. 한 그릇만 먹으면 되니까. 5년째 그렇게 사신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뇨가 왔습니다. 혈당이 230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습니다. 280. 약을 하루에 8알씩 드십니다.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음식 조절하세요. 국밥만 드시면 안 돼요. 나트륨도 많고, 탄수화물도 많고, 단백질은 부족하고,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5년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꿔? 귀찮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님, 78세이십니다. 이분은 음식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십니다. 나이 들면 먹는 낙밖에 없어. 그것마저 빼앗으면 뭘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배불리 드십니다. 아침은 국밥 한 그릇, 밥 한 공기. 점심은 백반에 밥 2공기. 저녁은 찌개에 밥 2공기. 간식도 드십니다. 빵, 과자, 떡 뭐든지 드십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혈당 230, 혈압 170, 콜레스테롤 290, 체중도 90kg까지 늘었습니다. 키가 165cm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식습관 바꾸세요. 하지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스트레스만 받아.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열량의 71%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밥, 국수, 빵, 떡. 주로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반면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5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 결핍률은 76%.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과하게 먹고 단백질과 비타민은 부족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으면 한 끼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라면 하나 끓이면 한 끼가 됩니다. 빠릅니다. 빵 하나 사 먹으면 한 끼가 됩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잘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장수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식, 고단백, 다채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조금씩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반성했습니다. 은퇴 후 제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어야 힘이 나지. 이제는 배의 80%만 채웁니다. 한 끼 양을 줄였습니다. 밥 한 공기 가득 먹던 걸 반 공기만 먹습니다. 대신 자주 먹습니다. 하루 4끼를 먹습니다. 아침 7시, 간식 10시, 점심 1시, 저녁 6시. 한 끼 양은 적지만 자주 먹으니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혈당 변동폭이 적어지니까요. 둘째, 단백질을 챙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매년 1에서 2%씩 빠진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더 빨리 빠집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이라고 합니다. 제가 70kg이니까 84g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기 손바닥만 한 크기. 이 정도 먹으면 됩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넣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필수입니다. 삶은 계란, 스크램블, 계란찜 뭐든지 좋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먹습니다. 두부찌개, 생선구이, 회 뭐든지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나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나 치즈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는 고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채소는 김치 정도만 먹었습니다. 이제는 채소를 절반 이상 먹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를 골고루 먹습니다. 빨강 마이너스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노랑 마이너스 호박, 옥수수, 파프리카. 초록 마이너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깻잎. 보라 마이너스 가지, 적양배추. 흰색 마이너스 무, 양배추, 양파.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 이런 거 거의 안 먹습니다. 가끔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먹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귀찮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섯째,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아침 먹고 물 1컵, 점심 먹고 물 1컵, 저녁 먹고 물 1컵. 이렇게 하면 최소 1리터는 됩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십니다. 여섯째, 영양제는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인터넷 광고 믿지 않습니다. TV 홈쇼핑 광고 믿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한 것만 먹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이 3가지만 먹습니다. 자연식품이 가장 좋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110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드뭅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100세까지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첫째, 혼자여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편의점 음식, 라면, 배달 음식만 먹지 마세요. 귀찮아도 직접 해 드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밥, 계란, 김치, 나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 꼭 챙기세요.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계란, 생선, 고기, 두부. 이 중 하나는 꼭 드세요.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배불러가 아니라 배 안 고파일 때 멈추세요. 넷째, 채소 많이 드세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국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줄이세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세요. 귀찮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과식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 넘치는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필터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면 이제는 그냥 하게 됩니다. 솔직해지는 겁니다. 직설적이 됩니다. 거침없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적응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노년기 가족 갈등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과도한 잔소리와 간섭. 전체 갈등의 62%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고3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요즘 성적은 어때? 게임하지 말고 책 좀 봐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새벽까지 공부해서 서울대 갔단다. 요즘 애들은 너무 놀아. 정신 차려야 해. 제 나름대로는 격려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면 할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 걱정해서 전화한 건데?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요즘 왜 이러니? 할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가. 아버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공부 이야기, 성적 이야기, 잔소리만 하신다고. 그게 스트레스래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했구나. 격려가 아니라 간섭이었구나. 손주한테 스트레스를 줬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손주는 그걸 부담으로 느낀 겁니다. 해외의 한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언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경험 과시가 늘어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경청이 줄어듭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감의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아는 게 많아.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아내의 이혼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68세 최경희 여사님. 평생 교육자로 사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설명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30분씩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버릇이 없어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예의를 가르쳤어요.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다들 공손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니까 피곤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최 여사님을 보면 계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만 모르십니다. 왜 사람들이 피하는지. 또 다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청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과 말이 많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가족 만족도 3.2배 높았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절반이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안 듣고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부담스러웠구나. 할아버지가 몰랐어.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게. 대신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힘든 건 없니? 손주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천천히 이야기해봐. 그러자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성적이 안 올라서.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속상했겠다. 할아버지도 그런 적 있어. 이해해. 공감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요즘 너무 우울해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잖아. 결과가 어떻든 할아버지는 너를 믿어. 넌 잘할 거야. 손주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날 이후 손주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 들어주셔서 좋아요. 제가 조언할 때는 안 했던 전화를 제가 듣기 시작하니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는 것을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원한다는 것을요.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원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언을 격려로 바꾸세요. 이것 좀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왜 그렇게 하니? 그 대신 네가 선택한 거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내 방식대로 해봐. 할아버지는 믿어. 말의 형태만 바꿔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둘째,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마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세요. 이거 전에 말했나?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이야기한 내용을 적으세요. 그러면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듣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 듣고 난 후에 그랬구나 하고 공감부터 하세요. 넷째, 푸념을 감사로 바꾸세요. 요즘 세상 왜 이래 대신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나아졌네.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대신 젊은 애들은 자유로워서 좋네. 긍정 문장으로 바꿔 말하세요. 다섯째, 고집을 유연함으로 바꾸세요. 내가 옳아 대신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둘 다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일주일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해보세요. 이 5가지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참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하세요. 습관이 됩니다. 석 달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왜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손주가 먼저 연락합니다. 아들이 주말에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족 모임에 가면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까 가족들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넘치는 조언을 줄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5번째로 줄여야 할 것. 움직이지 않는 하루입니다. 은퇴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8시에 집 나가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앉아있기는 했지만 회의하러 가고 화장실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자판기에 커피 뽑으러 가고. 그런데 은퇴하면 달라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게 됩니다. 소파에 앉게 됩니다.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해외의 한 국립보건원에서 20년 동안 60세 이상 7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앉아있는 시간과 사망률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40%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결정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움직인다는 것. 걷거나 서 있거나 집안일하거나 어떤 형태든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노인들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제 하루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일어납니다. 젊을 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아침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TV로 아침 뉴스를 봅니다. 1시간. 신문을 봅니다. 1시간. 그러다 보면 11시가 됩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눕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2시간. 오후 3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봅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계속 봅니다. 저녁 6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봅니다. 밤 10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합쳐서 1시간 반 정도. 나머지 시간은 전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근육량이 작년보다 4kg이나 줄었습니다. 체지방은 3kg 늘었고요.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혈당도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걷기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걷기 힘들어진다고? 나는 아직 67세밖에 안 됐는데? 70도 안 됐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80세 최영수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70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회사 생활 40년 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곤해.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의 외출을 안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소파와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계단은 전혀 오르지 못하십니다. 병원 갈 때도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0세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어. 그런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때 좀 움직일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을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한번 근육이 빠지면 다시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첫째,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격렬한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었는데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힘든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추워도 나갔습니다. 두껍게 입고 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10분이 15분이 됐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30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안 나가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걷기가 습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편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와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잡니다. 둘째,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쓰레기 버리기. 전부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합니다. 아침에 청소기를 돌립니다. 거실, 방, 주방. 15분 정도 걸립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빨래를 널고 갭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1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40분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이래? 어디 아파?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당신도 힘들잖아. 지금은 아내가 좋아합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셋째, 서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TV를 볼 때 가끔 서서 봅니다. 뉴스는 30분짜리인데 그걸 서서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30분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전화 받을 때도 서서 받습니다. 앉아서 받으면 편하지만 일부러 서서 받습니다. 책 읽을 때도 가끔 서서 읽습니다. 1시간쯤 앉아서 읽다가 10분은 서서 읽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바꾸니까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넷째, 30분마다 일어납니다. 핸드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켭니다. 팔을 쭉 펴고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흔듭니다. 물 한 잔 마십니다. 화장실 갔다 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1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30분 앉아있다가 1분 움직이고 다시 30분 앉아있다가 1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저는 5층에 삽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을 가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는 3층까지는 무조건 계단으로 오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3층까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5층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가끔 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물론 숨은 차지만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육량이 3kg 늘었어요. 체지방은 2.5kg 줄었고요. 혈압도 145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혈당도 정상이 됐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정말 드뭅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90세까지도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몸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무릎도 덜 아픕니다. 허리도 덜 아픕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첫째, 아침 산책 시작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힘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나가세요. 우산 쓰고 걸으세요. 추운 날도 나가세요. 두껍게 입고 걸으세요.
조금씩 늘리세요.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한 달 후면 30분 걷는 게 습관이 될 겁니다. 둘째, 집안일 하세요. 청소, 설거지, 빨래. 직접 하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육을 쓰는 겁니다. 셋째, 30분마다 일어나세요. 핸드폰 알람 맞추세요. 알람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1분만 움직이세요. 기지개 켜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서 계세요. TV 볼 때 가끔 서세요. 전화 받을 때 서세요. 책 읽을 때 가끔 서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다섯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2층, 3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한 달 후면 익숙해집니다. 이 5가지만 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삶이 활력 있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를 줄이니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자. 둘째, 멈추지 않는 욕망을 줄이자. 셋째, 습관적인 과식을 줄이자. 넷째, 넘치는 조언을 줄이자. 다섯째, 움직이지 않는 하루를 줄이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5가지를 왜 못 줄일까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의미 없는 만남을 가질까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남들은 다 모임에 나가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 외로워 보일 것 같아서.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욕망을 멈추지 못할까요? 남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적은 것 같아서. 친구는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웃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 좁은 집에 살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과식할까요? 남들은 맛있는 거 먹는데 나만 참는 것 같아서. 친구는 외식을 자주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남들은 다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나만 참으면 억울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조언을 많이 할까요? 남들보다 내가 더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아는 게 많아. 내 말을 들어야 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남들도 다 집에 있으니까. 다른 노인들도 다 집에 있잖아. 나만 운동하면 이상한 사람 같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비교였습니다. 해외의 한 대학에서 20년 동안 10,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큰 불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난한 것보다 남보다 못 가졌다고 느끼는 게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이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는 1,000만 원 받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나는 왜 친구보다 적게 받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다른 친구는 300만 원 받습니다. 비교하면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500만 원이나 받잖아. 저 친구보다는 많이 받네. 똑같은 500만 원인데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교당했습니다. 옆집에는 성적이 좋은데 넌 왜 이 모양이니? 사촌은 좋은 대학 갔는데 넌 왜 못 갔니?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나? 누가 더 빨리 승진했나? 누가 집을 더 크게 샀나? 누가 차를 더 좋은 걸 샀나? 항상 위를 봤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은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았나? 누가 연금을 더 많이 받나?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나? 누구 손주가 더 잘났나?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명쯤 모였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 부동산도 올라서 시세 차익 1억이야.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작은아들은 의사야.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부러워. 나는 언제 그렇게 살까? 저도 속으로 비교했습니다. 나는 뭐지?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올랐고 아들은 평범하고 여행도 안 가고 집에 돌아와서 우울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나는 뭘 한 거야? 32년 일했는데 남은 게 뭐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긴 뭘 잘 살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들을 보세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자식들 건강하잖아요. 당신이랑 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조금 정신이 들었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부인들끼리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모임에서 돌아와서 우울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만 하더라.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녀. 우리 손주는 피아노 콩쿠르 1등 했어. 우리 손주는 이번에 특목고 들어가.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우리 손주들은 그냥 평범한데. 아내도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남들이랑 비교했구나? 응.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우리 손주들도 충분히 좋은데. 며칠 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아내한테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물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남의 손주랑 비교하면서 우리 손주를 초라하게 생각했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아직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착한 자식들. 큰아들, 작은아들. 효자입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가끔 찾아옵니다. 귀여운 손주들. 넷이나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비 안 새는 집.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먹고 살 만한 연금. 굶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 마실 친구들. 15명이나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입니다. 산책할 공원. 집 앞에 있습니다. 나무가 많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읽을 책들. 도서관에 가면 무한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 왜 남들이 가진 것만 봤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진 걸 못 봤어. 우리 정말 많이 가진 거 맞아? 행복한 거 맞아?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날부터 비교를 멈췄습니다. 동창회도 안 갑니다. 가면 비교만 하게 되니까. 대신 내 삶에 집중합니다. 남이 얼마를 벌든, 남의 자식이 뭘 하든, 남의 손주가 어떻든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산책이 기분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 왔다. 오늘 친구와 차 마셨다.
오늘 맛있는 점심 먹었다. 작은 것들입니다.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해외의 한 대학에서 감사일기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그룹과 적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행복도가 37%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잠을 잘 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하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둘째, SNS를 줄이세요.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남들이 잘 사는 것만 보입니다. 남들의 행복한 순간만 보입니다. 그걸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루에 10분만 보세요.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셋째, 자랑 모임을 피하세요. 만나면 자랑만 하는 모임.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여행 자랑. 그런 모임 정리하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는 모임, 과감히 끊으세요. 넷째, 위만 보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지 마세요. 아래도 보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에 집중하세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요. 남이 뭘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남이 얼마를 가졌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조용해집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달 하나만 선택하세요. 5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침 산책이 가장 쉬우신 분은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연락처 정리가 쉬우신 분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일기가 쉬우신 분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달 동안요. 매일 하세요. 빠지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달 하나 더 추가하세요. 첫 번째 것은 계속하면서 두 번째 것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첫 달에 산책을 했다면 두 번째 달에는 산책을 계속하면서 감사일기를 추가하세요. 2가지를 한 달 동안 하세요. 세 번째 달 또 하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6개월 후면 5가지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만남 줄이기. 오늘 당장 핸드폰을 꺼내세요. 연락처를 보세요. 1년간 연락 안 한 사람 삭제하세요. 20명만 삭제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짜 친구 10명에서 20명만 남기세요. 그분들한테 오늘 문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해요. 둘째, 멈추지 않는 욕망 줄이기. 오늘부터 투자 권유 다 거절하세요. 연 10% 보장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대신 하고 싶었던 일 하나 정하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지, 먹고 싶었던 음식, 사고 싶었던 물건. 이번 달 안에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셋째, 습관적인 과식 줄이기. 오늘부터 밥 한 공기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하루 4끼 먹으세요. 아침, 간식, 점심, 저녁. 매 끼니 단백질 넣으세요.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 넷째, 넘치는 조언 줄이기.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3초 멈추세요. 이거 조언인가? 잔소리인가? 또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5째, 움직이지 않는 하루 줄이기. 내일 아침부터 산책 시작하세요. 10분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매일 하세요. 한 달 후면 30분 걷게 될 겁니다. 6째, 비교하는 마음 줄이기.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 쓰세요. 노트 한 권 준비하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한 줄씩만 적어도 됩니다. 이 6가지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세요.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빠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줄여야 할 5가지. 첫째, 의미 없는 만남.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을 얕게 만나지 말고 10명을 깊게 만나세요. 둘째, 멈추지 않는 욕망. 돈은 도구입니다.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을 사세요. 셋째, 습관적인 과식. 몸을 가볍게 하세요. 소식, 고단백, 다채소입니다. 넷째, 넘치는 조언. 말보다 경청입니다. 듣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5째, 움직이지 않는 하루.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세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감사하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하세요.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행복한 노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실천했습니다. 4년 동안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산책 10분부터, 연락처 정리 10명부터, 감사일기 한 줄부터, 한 달만 해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석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6개월 하면 몸이 변합니다. 1년 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찾는 겁니다. 덜어냄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65세, 70세,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둘째,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은퇴를 앞둔 분, 은퇴하신 분께 보내주십시오. 링크 하나면 됩니다. 셋째, 실천하세요. 듣기만 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년 후, 10년 후, 우리 다시 만나서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매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